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인 평가 항목을 모두 선택한 것은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 중에서 요 밑에 것들 중에서 차감적인 평가 항목, 그러니까 이 계등 항목들 중에서 빼는 거죠. 차감이란 말이 뭐 빼는 것, 이 정도 될 겁니다. 빼야 되는 항목은 첫 번째 감가상각 누계, 이거 알고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가 자산을 사게 되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러고, 그것을 차곡차곡 누적해 놓은 것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랍니다. 따라서 핸드폰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겠죠. 핸드폰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게 되면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에서 빼는 그런 항목이 맞습니다. 가번은 맞네요. 사실 이거는 가나다라 볼 게 아니고 보기 쫙 보니까 가번과 나번은 볼 필요도 없네요. 맞죠? 다 가나는 다 들어가 있잖아. 맞아요. 이렇게 가번과 나번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는 겁니다. 왜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 돈에 띌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을 대손 충당금이랍니다. 그러면 만 원이 있다고 설정을 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나는 이때 외상 매출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더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다. 100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을 만 원을 설정했다. 이랬을 경우 나는 실제로 외상 매출금 얼마 받을 거 있는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만 원을 빼야 돼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99만 원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도 빼는 겁니다. 다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네요. 자, 이것도 빼는 항목이 맞습니다. 사채,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비슷해요. 주식을 할증 발행, 할인 발행도 하듯이 사채도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을 하게 됩니다. 발행을 하게 되고 사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채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900만 원에 발행을 했어요. 이때 100만 원 손해봤잖아요. 그 10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고요. 사채 금액 1000만 원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것도 다 빼는 거네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가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 그러는데요. 거기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만큼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나다라 4개에다가 자산이나 부채에서 빼는 그런 항목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 4가지는 다들 자산 또는 부채에서 빼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받는 경우의 회계 처리 방법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0주를 무상으로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주식으로 무상으로 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회사도 내가 남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주식을 배당을 해주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주식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회계 처리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삼성전자 1 개당 1원이라 쳐요.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원이 되잖아요. 10개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주식수는 110개로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치도 얼마 1원이니까 11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수는 110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은 100원으로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0만 원으로 할까요?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한 주당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얼마치 가지고 있나요? 100만원치 가지고 있겠죠. 100만원치 가지고 있는데 10주를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면 주식수는 110주가 되고 가치는 똑같아요. 100만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주당 가격이 떨어져요. 100만원 나누기 110 하면 한 9,000원 정도로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금 수익,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는 1번은 틀렸어요. 1번은 요거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1번은 현금으로 왜 해당돼요? 그래서 1번은 안 됩니다. 2번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장부 금액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무엇만 증가된다? 주식 수만 증가됩니다. 주식 수만 증가되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회계 처리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를 새로 계산한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방금 말씀드렸죠. 주식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주식수는 100주에서 몇 주가 된다? 110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수량은 올라가게 되고 단가 한 개당 가격은 내나 100만원 나누기 100주가 아니라 100만원 나누기 110주가 되어서 한 주당 한 9,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량은 올라가지만 단가가 내려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잘은 안 노는 거예요. 아무튼 1번은 점검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고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원가네요. 자, 여기 있죠. 개별원가와 종합원가가 있는데 개별원가 계산은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자, 장점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고 원가 관리의 단점으로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들은 돈, 전체 돈 나누기, 전체 생산한 양을 나누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대신에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정확하지 않겠죠. 공장에서 주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 정유, 제당업, 제분업, 제지업 뭐 이런 것들 또는 문구류들 뭐 공책, 필통, 연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요거 알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개별원가고 1개는 종합원가란 말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작업 원가표. 작업 원가표는 각 작업당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개별 원가가 됩니다. 두 번째, 주문 생산이네요. 주문 생산하는 것은 방금도 보았죠. 무엇이 될까요? 개별 원가, 개별 원가가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완성된 양을 가지고 완성품을 가지고 n분의 1로 쪼개버리는 게 뭐? 종합 원가라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집계 하는 거 이거 다 개별 원가입니다. 1번 작업 원가표 주문 생산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하는 것은 다들 개별 원가가 됩니다. 종합 원가는 내가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돈이 100만원 들었어요. 그러면 100만원 나누기 100개 완성된 개수를 나누어 버려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0번 다음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과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요 직접 배분법, 뭐 상호 배분법 이것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직접 배분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n분의 1로 나누어 버리는 방법. 계산한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대신에 돈이 안 정확합니다. 그런 반면에 상호 배분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정확해요. 대신에 배분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즉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따라서 배분 방법이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거, 뭐 상호 배분법이 가장 높죠.
상호 배분부로 출발해야 되는 1번 아니면 2번이 될 것이고, 다음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 n분의 1로 쪼개버리는 거, 직접 배분법이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만 아시면 자주 나와요. 자주 출제가 되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신경을 조금 쓰셔서 맞추실 수 있도록 하세요. 11번.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물리치료사 소임서 구입비 25,000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소임서를 25,000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변경하면서 다시 봐요.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소임서를 책을 샀네요. 얼마짜리? 25,000원짜리 샀는데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변경하면서 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로 새로 구입하였다. 이게 무슨 원가인가는 둘째 문제치고요. 진로 잘 바꿨습니다. 물리치료사 힘들죠? 이거 취업 잘 되는 직종입니다. 아무튼 진로 잘 25,000원 아끼지 말고 잽싸게 바꾼 거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진로를 바꿨습니다. 물리치료사 할 때 책 25,000원 주고 샀고, 그리고 지금은 세무 쪽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소음서를 새로 샀어요. 이때 물리치료사 책값은 이것들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자, 지금 나는 무엇이 될 겁니까? 예전에는 물리치료사 될 거였고, 지금은 세무 자격증 따서 취업할 겁니다. 자, 현재 결정이 났고, 지금은 또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요? 세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이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 이것을 매몰 원가랍니다. 매몰 원가.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매몰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구제역 같은 거 할 때 왜 돼지 이런 거 매몰 처분한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AI 발생했을 때 왜 매몰 처분한다. 그러니까 매몰이 되면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매몰 원가랍니다. 그런 것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죠. 매몰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대학을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취업을 한 것이 더 나았었다. 취업을 하는 게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나 미래에 그때 취업을 안 한 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매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지금 현재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 남친하고 깨졌었어요. 그때 되돌아보니까 그 남친이 더 좋았다.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아깝지만은 그거는 매몰 원가. 그놈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발생한 일이 결과가 현재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을 매몰 원가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론 공부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기억나시면 좋고 아니면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12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우리 원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기본원가 꼭 무엇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되고 가공비는 갈고 닦고 기름치고 쪼이는 것, 사람이 닦고 전기가 들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직접 노무비, 사람은 기본 원가에도 해당되고 가공비에도 해당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에 포함됩니다. 가공비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와 가공비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맞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자,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다. 맞죠? 직접비,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 간접비,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한 원가.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추적 여부에 따라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 이번 맞는 말이네요. 제조 간접비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의 합이다. 예, 맞습니다. 간접 제조 경비니까 앞에 이렇게 다 간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판매 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제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제조와 관련이 없는 것을 비제조 원가라 그래요. 답은 1번이네요. 13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과세 사업자를 전제한다. 자, 이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 4개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말은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꼭 발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더. 요 말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은 보기 4개 중에서 자, 3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1개는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게 있네요. 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머리 깎고 세금 계산서 받아보신 적 있나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세금 계산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번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네요. 혹시 이러면 자판기에서 커피 사 먹고 커피 뽑아 먹고 자판기야 세금 계산서 내놔라 이래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뜻만 보더라도 그렇고. 자, 2번이 요거 봐요. 답은 3번이네요. 요거는 일단 도매업입니다. 도매사업자는 도매사업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소매사업자는 안 그렇습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은 다르죠. 도매업은 어때요? 거래하는 데가 소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와 회사 간에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매업은 꼭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소매업은 어때요? 개인한테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매업은 꼭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에요. 자,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 임대료. 자, 이것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내가 건물이 있어요. 내가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받고 있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때 당연히 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는 납부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빌려주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겠죠. 임대료를 받으면 이때 당연히 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달세가 부담되니 전세로 하자 했어요. 전세로 하자고 해서 전세로 바꾸었다. 그러면 당연히 달세를 받지 않게 되고 부가세도 안 받는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확 받습니다. 왜? 달세를 받을 때는 부가세 꼬박꼬박 잘 내더니 전세로 받으니까 달세 안 받는다고 부가세를 안 내요. 성질이 납니다. 야, 안 되겠다. 네 전세 받으면 받았으니까 전세 그거 은행에 넣어놨을까? 네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받잖아. 이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받았다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내란 말입니다.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간주하고 했다 치고 임대료 받았다 치고 부가세 내라. 왜? 달세 받다가 전세로 바꾸게 되면 전세금은 은행에 넣어놓게 되고 그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 이자만큼은
달세 받았다 치고 부가세를 납부해라 하는 것이 뭐 간주임대료. 이 용어를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알아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답과는 별 관계도 없고 그래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14번 만세 필요적 기재상 이거 자주로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한번 볼까요? 아니네. 이때 나왔네요. 보세요. 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상 공급자, 파는 사람의 등록번호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가 태어난 날 공급 연월일이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볼까요? 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파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명칭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맞죠? 공급가액과 부가세 맞죠? 공급연월일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작성연월일이 되죠. 공급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다나다인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하는 것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이거 여차한 이유로 종목이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 사유가 아닌 것은 회사 이름 바꿀 때 수정하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이것도 수정하면 됩니다. 다음 정려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답은 3번입니다. 3번 요거 틀렸고 4번 사업장 주소 변경 가능 예 맞네요. 자 먼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예요. 사업자는 대표 이름 사장 이름입니다. 이거 바꾸는데 정려예요. 정려는 이거 대표자 명의가 불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고 새로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자 명의 변경이에요. 자 이번에도 사업자 명의 변경이고요. 3번도 사업자 명의 변경입니다. 똑같은 사업자 명의 변경이 되는데요.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자 명의 변경은 개인 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정려 물려주는 거잖아요. 물려주면서 사업자 명의 변경 안 됩니다. 근데 이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죠. 상속이란 말은 뭐예요? 거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 회사를 죽었을 때 죽고 왜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상속 정도에 됩니다. 그때는 해당 사람이 없으니까 변경을 해줍니다. 나머지 사업자 변경은 정료하는 것은 물려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죠. 이럴 때는 사업자 명의 바꿀 수 없고 폐업을 하고 신규로 개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렵네요. 부가가치세법이니까 뭐 이렇게 하나 익혀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